그날은 유난히도 추운 새벽이었습니다. 영하 15도의 칼바람이 저수지 바닥을 뚫고 올라와 카페 유리를 거칠게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한때는 보석처럼 빛나던 저수지의 물결이 이제는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되어 마치 우리 부부의 목을 조르는 차가운 손처럼 느껴졌습니다. 카페 안은 난방기가 무색할 정도로 한기가 돌았습니다.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온도를 낮춰놓은 탓에 아내와 나는 두꺼운 외투를 껴입은 채 카운터 뒤에 유령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이 공간은 이미 생명력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매대 위에 놓인 스마트폰 화면을 켜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로그인 후 마주한 통장 잔고에는 24,500원이라는 숫자가 처량하게 떠 있었습니다. 강북의 아파트를 팔고 이곳으로 내려올 때만 해도 우리 통장에는 12억 원이라는 거금이 든든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 돈이면 남은 인생은 아무 걱정 없이 그저 물 흐르듯 평화롭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했던 숫자들이 이 얼어붙은 저수지 아래로 가라앉는 데는 채 2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마을 발전 기금은 언제쯤 내실 건가? 반년 전 이른바 마을 지도자라는 노인이 카페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와 뱉었던 그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때 우리 카페에는 모처럼 신도시에서 온 젊은 커플이 저수지 뷰를 즐기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손님들이 있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카운터 앞에 서서 흙 묻은 장화발로 바닥을 더럽히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도시에서 돈 좀 싸들고 와서 장사하면 다인가? 마을길 닦고 청소하는데 한 푼도 안 보태면서 혼자만 고귀한 척하면 쓰나. 젊은 커플은 당황한 기색으로 서둘러 잔을 비우고 나갔습니다. 그들이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노인은 들으라는 듯 혀를 찼습니다. 쯧쯧, 저런 뜨내기들 상대해서 얼마나 번다고. 인심 잃으면 다 끝나는 거야. 그날 이후였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카페 물은 오염된 저수지 물을 끌어다 쓴다더라. 주인이 도시에서 사고치고 도망쳐온 사람이라더라. 근거 없는 말들이 이 작은 마을의 담벼락을 타고 독처럼 번졌습니다. 주말이면 가득 차던 주차장은 약속이라도 한 듯 비기 시작했고 카페 진입로에는 누군가 일부러 세워둔 낡은 트랙터가 며칠째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노골적인 경고였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외부인인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텅 빈 카페에서 아내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서울 아파트에서 화초를 가꾸며 곱게 살던 아내의 손마디는 어느새 텃밭일을 거들고 차가운 설거지 물에 노출되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모은 시간들이 고작 이 차가운 저수지 앞에 흉물이 된 카페에서 숫자로 부정당하던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풍경은 우리를 먹여 살려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아름다운 자연은 그저 관찰자에게만 허락된 사치일 뿐 그 속에 털을 잡고 살아가려는 외부인에게는 더없이 냉혹한 전쟁터였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아내의 낮은 읊조림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북의 낡은 아파트였지만 그곳에는 우리를 지켜주던 이웃이 있었고 따뜻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10억이 넘는 아파트 명의를 포기하고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 했던 걸까요? 전원생활이라는 장밋빛 환상이 거친 자리에는 무너진 생계의 잔해만이 고드름처럼 맺혀 있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한 자들은 우리에게 힐링과 수익을 동시에 약속했지만 사실 그들은 우리를 이 외딴 곳으로 몰아넣고 마지막 자산까지 짜내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웠던 것입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기계음이 오늘따라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이 시스템이 우리를 비웃는 소리 같았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갈 곳이 없어. 서울의 집도 평생의 명성도 모두 저 저수지 아래 던져버렸잖아. 삶의 끈이 가늘어지던 그 순간 저는 창밖의 저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을 받아 창백하게 빛나는 얼음판은 거대한 수위처럼 대지를 덮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공한 은퇴자가 아니라 이 아름다운 풍경에 매몰된 조난자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이자를 내야 하는데 입 밖으로 나온 말은 공중에서 하얀 입김이 되어 흩어졌습니다.
신도시 카페들처럼 높은 매출을 기대하며 무리하게 끌어쓴 대출금, 전원주택을 지으며 시공사에게 뜯긴 추가 공입비 2억 원,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압박을 무마하려 쏟아부은 푼돈들. 개미처럼 모은 돈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저 저수지는 원래부터 이렇게 차가웠던 걸까요? 2년 전 서울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의 그 뜨겁던 열망은 이제 어디로 간 것일까요? 부동산 업자가 건네주던 전원생활 조감도 속에 그 따스한 햇살은 어디로 증발해버린 걸까요? 우리는 이제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돌아갈 집도 없는 이 저수지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번듯하게 성공해서 내려간 줄로만 아는 자식들에게도 역시 당신 선택이 옳았어라며, 부러워하던 동료들에게도 저는 이 처참한 통장 잔고를 보여줄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독한 정막을 깨는 것은 결국 제 안의 물음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 환한 감옥에 스스로 걸어 들어왔는가? 그 찬란했던 유혹의 시작, 2년 전 그날의 선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장님, 이런 땅은 평생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곳입니다. 서울집 팔고 여기로 오시면 인생의 질이 달라져요. 그때 그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를 믿고 내 평생의 피땀을 밀어넣었던 그 순간이 지금 이 얼어붙은 지옥을 만든 시발점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 화려했던 영광의 시절과 나를, 이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달콤한 제안의 이면을 하나씩 되짚어보려 합니다. 내가 왜 이 아름다운 수위를 입은 저수지의 죄수가 되었는지, 그 비극의 서막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 찬란했습니다. 영하 15도의 한기 속에서 손을 호호 불며 바라보는 24,500원이라는 통장 잔고. 이 숫자를 보고 있으면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허망해집니다. 하지만 불과 2년 전만 해도 제 손에는 12억 원이라는 거금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강북의 낡은 아파트를 팔고 퇴직금까지 합쳐 12억 원이라는 숫자를 확인했을 때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성공한 은퇴자의 표본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 오만함이 저를 이 얼어붙은 저수지, 탈출구 없는 감옥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강북의 낡은 아파트는 제 청춘과 성실함의 결정체였습니다. 30년 전 월급쟁이 생활을 시작하며 은행 대출을 턱 끝까지 차오르게 받아 마련했던 그 집. 아이들이 방 안을 뛰어다니다 넘어져 장판이 패이고 겨울이면 창틀 사이로 들어오는 황소바람을 막으려 아내와 함께 비닐을 덧대던 그 낡은 공간이 우리 가족의 전부였습니다. 층간 소음 때문에 아랫집 눈치를 보고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베란다 쪽에서 물이 셀까 걱정하던 그 비좁고 낡은 아파트가 실은 우리를 지켜주던 가장 단단한 성벽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보, 우리 아파트가 드디어 10억을 넘었대. 우리 진짜 고생 많았다. 아내가 뉴스를 보며 제 손을 꼭 잡던 그날, 우리는 마치 국가로부터 인생의 훈장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30년을 버틴 대가가 자산 가치로 증명받는 순간, 제 안에서는 묘한 보상 심리가 꿈틀거렸습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해 살자. 이 삭막하고 낡은 서울을 떠나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멋진 노후를 보내보자. 그 결심은 마치 찬란한 제2의 인생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담긴 그 집을 팔고 손에 쥔 현금 12억 원. 그 숫자가 주는 무게감에 취해 저는 세상 무서운 줄을 몰랐습니다. 서울에서 수백 명의 부하 직원을 거느리고 억 단위 예산을 주무르던 경력이 있으니 경기도 변두리에 작은 카페 하나 운영하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시의 세련된 안목과 넉넉한 자본금만 있으면 시골 마을의 풍경을 배경 삼아 우아한 사장님 소리를 들으며 살 수 있을 거라 자부했습니다. 김 부장, 거기 가면 진짜 힐링 되겠네. 부럽다 친구야. 동료들의 부러움 섞인 찬사는 제 어깨에 헛된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저는 제가 마을의 수준을 높여줄 선진 시민이라도 되는 양 착각했습니다. 12억 원이라는 돈이 주는 오만함은 제 눈을 가렸습니다. 평생을 도시의 논리, 자본의 논리로만 살아온 저에게
시골 마을에 보이지 않는 질서와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경계심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만 있으면, 좋은 인테리어만 갖추면 사람들이 몰려들고 마을 사람들도 나를 환영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정보의 비대칭이었고, 무너진 생계의 잔해를 만드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떠나던 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낡은 벽지와 삐걱거리는 문소리가 나는 그 집이 마치 벗어던져야 할 낡은 옷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세련된 대리석과 통유리로 장식된 저수지 뷰의 카페가 제 새로운 명함이 되고 제 자존심이 될 거라 확신했습니다. 강북 아파트라는 든든한 방패를 스스로 내려놓고 저는 제 스스로가 설계한 화려한 덫으로 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내와 저는 이삿짐 트럭 뒤를 따르며 장밋빛 미래를 그렸습니다. 오전에는 저수지 물 한 개를 보며 산책하고, 오후에는 우리가 직접 볶은 커피 향 속에서 손님들과 우아하게 담소를 나누며 지내자. 그 달콤한 환상이 지금 이 얼어붙은 저수지의 얼음 조각보다 더 차갑게 깨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당하게 마을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번듯한 외제차를 몰고 비싼 아웃도어 의류를 입은 우리 부부를 바라보던 마을. 노인들의 그 서늘한 눈빛을 저는 어리석게도 부러움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방인에 대한 환대가 아니라 자기들의 영토를 침범한 거대한 먹잇감에 대한 냉정한 관찰이었습니다. 개미처럼 모은 돈이 인생의 훈장이 아니라 사방의 포식자들을 불러 모으는 피냄새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때 저는 왜 몰랐을까요? 12억 원이라는 거금을 손에 쥐고 의기양양하게 저수지 땅에 첫 삽을 뜨던 그날, 제 인생의 가장 찬란했던 영광은 이미 조용히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업자는 제게 결정적인 호재 하나를 속삭였습니다. 저수지 주변에 대규모 수변공원이 조성될 것이며 제 땅이 그 중심이 될 거라는 감미로운 약속이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공원 들어서면 땅값은 2배로 뜁니다. 카페는 그냥 취미로 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배수진을 치듯 남은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일주일 뒤, 저는 마을 입구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제 땅 주변에 낡은 깃발들을 꽂고 붉은 글씨로 무언가를 써붙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변공원이 들어설 거라던 그 평화로운 땅 아래, 마을 사람들이 수십 년간 숨겨온 비밀과 제 땅의 진짜 정체가 서서히 그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묘한 눈빛들과 붉은 깃발들, 그것이 제 노후를 집어삼킬 거대한 늪의 입구였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영하 15도의 한기 속에서 24,500원 뿐인 잔고를 보고 있으면 그때 그 12억 원이 정말 내 손에 있었나 싶어 헛웃음이 나옵니다. 강북 아파트를 팔고 퇴직금까지 합쳐 손에 쥐었던 12억 원. 그 돈은 제게 은퇴 후에 든든한 성벽이 아니라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미끼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대규모 수변공원이 들어선다는 부동산 업자의 감미로운 목소리에 취해 저는 제 남은 생애 주도권을 그 무책임한 설계도 위에 통째로 올려두었습니다. 12억 원 중 무려 11억 원을 이 저수지 땅에 쏟아부었을 때 저는 그것이 배수진을 친 용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붉은 반대 깃발과 마을 사람들의 서늘한 텃세뿐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돈은 바닥을 드러내는데 시공사는 추가 공사비 2억 원을 요구하며 저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 자리는 하늘이 내린 자리입니다. 저수지 뷰는 영원하고 공원이 들어서면 여긴 카페가 아니라 금광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 업자가 건넨 차 한 잔의 온기가 제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제게 조감도를 펼쳐 보이며 미래를 팔았습니다. 나무 데크가 깔린 산책로, 꽃들이 만발한 수변공원, 그리고 그 정중앙에 위치한 제 카페. 그 그림 속에서 저는 더 이상 낡은 아파트의 은퇴자가 아니라 우아한 자연 속의 경영자였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한 자들은 제 조급함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땅값과 건축비, 그리고 카페 옆에 지을 소형 전원주택 비용으로 전 재산에 가까운 11억 원을 밀어넣었습니다. 여보, 12억 중에 11억을 한꺼번에 넣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조금 더 작은 땅을 알아보는 건 어때? 아내의 조심스러운 걱정에 저는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이건 사업이야. 푼돈 아끼려다 큰 기회를 놓치면 그게 더 손해라고. 나 김 부장이야. 나만 믿어. 그 오만이 제 눈을 가렸습니다. 서울에서 억 단위 예산을 주무르던 관성으로 저는 11억 원이라는 거금을 마치 게임 머니처럼 가볍게 다뤘습니다. 그 돈이 우리 가족의 마지막 생명줄이라는 사실을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제 가슴은 다시금 벅차올랐습니다. 30년의 성실함이 드디어 이 아름다운 풍경으로 보상받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 환희는 일주일도 채가지 않았습니다. 이사 준비를 위해 마을을 찾았던 날, 마을 입구에서 목격한 광경은 제 심장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평화로워야 할 마을 어귀에 붉은색 깃발들이 어지럽게 꽂혀 있었습니다. 수변공원 결사반대, 외부 자본 유입으로 마을 환경 파괴된다. 붉은 글씨로 쓰인 험악한 현수막들이 제가 산 땅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업자가 말했던 그 대규모 수변공원은 사실 마을 사람들과 지자체가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소송과 민원의 온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 공원은 호재가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침략이었고, 그 공원의 중심에 땅을 산 저는 환영받는 이웃이 아니라 적의 앞잡이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어이, 도시 양반. 여기서 장사하려면 마을 사람들 허락부터 받아야 할 거야. 밀진 모자를 푹 눌러 쓴 노인 하나가 제 외제차 앞을 가로막으며 툭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차가웠고 그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의 침묵은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산 땅은 금광이 아니라 수십 년간 쌓여온 갈등의 늪이었다는 것을요. 업자가 말하지 않았던 진실, 마을 사람들이 숨겨온 그 적대감의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11억 원을 입금한 상태였습니다.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고 멈추기엔 잃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그 장벽을 제 자본과 세련된 태도로 넘을 수 있을 거라 자만했습니다. 돈 좀 쥐어주면 조용해지겠지. 좋은 시설 들어서면. 결국 자기들도 좋아할 거야라는 도시인의 오만함이 제 두 번째 실책이었습니다. 건축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문제는 터져나왔습니다. 공사 차량이 마을 길을 지나갈 때마다 누군가 신고를 했고, 하수도 연결 문제로 군청에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제 카페 부지 주변에 트랙터를 세워두거나 밤늦게 소음을 낸다며 항의를 해왔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한 자들이 설계한 그 화려한 조감도 어디에도 이런 보이지 않는 전쟁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공사비가 예상보다 2억은 더 들겠는데요. 자재값도 올랐고 민원 해결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시공사 사장의 그 무심한 통보에 저는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이미 11억을 쏟아부어 남은 돈은 거의 없는데 추가로 2억이라니요. 무너진 생계의 잔해가 제 발밑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수지의 물결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물결은 이제 저를 환영하는 춤이 아니라 저를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입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배수진을 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친 배수진은 적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 퇴로를 차단한 자의 행위였습니다. 11억 원이라는 거금을 쏟아부은 그 땅 위에서 저는 비로소 제가 발을 딛고 선 곳이 얼마나 위태로운 벼랑 끝인지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족한 공사비와 마을의 압박 속에서 저는 결국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맙니다. 마을 지도자라는 노인을 조용히 불러 독대하며 마을 상생, 협력비라는 명목하에 준비한 거액의 봉투를 건넸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고개를 숙였을 때 노인의 입가에 스친 그 기묘한 미소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 봉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마법의 열쇠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제가 받은 문자 한 통은 제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마을 자치위원회에서 제 카페로 이어지는 유일한 진입로가 마을 사유지임을 주장하며 내일부터 차량 통행을 전면 폐쇄하겠다는 통보를 해온 것입니다. 제가 건넨 봉투는 해결책이 아니라 저를 상대로 벌이는 마을 전체의 거대한 설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산 땅은 풍경이 아니라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었다는 것을요. 내일 아침 저수지의 물 한 개가 걷히면 저는 제가 만든 감옥에 갇힌 채 어떤 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하지만 현실은 차가운 붉은 깃발과 마을 사람들의 서늘한 적대감뿐이었죠. 마을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지도자에게 건넸던 거액의 봉투가 오히려 진입로, 폐쇄라는 독화살이 되어 돌아왔을 때 저는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한 자들이 쳐놓은 촘촘한 그물망에 제가 이미 깊숙이 걸려들었다는 것을요. 추가 공사비 2억이라는 숫자가 제 숨통을 조여오던 그날, 저수지의 물 한 개는 제 시야뿐만 아니라 제 이성까지 흐려놓고 있었습니다. 진입로가 막힌 날 아침, 저는 미친 사람처럼 마을 회관으로 뛰어갔습니다. 어제 제게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챙겼던 노인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회관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회관 앞 정자나무 아래 모인 사람들은 저를 마치 투명 인간 취급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도시 양반, 인심 좋네라며 웃던 그들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차가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보세요. 어제 제가 드린 성의가 있는데 진입로를 막으시면 어떡합니까? 여기 제 땅이고 제 카페인데. 제 비명 섞인 항의에 어느 집 담벼락 너머로 누군가 툭 던진 한마디가 제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그 길은 조상대대로 우리 마을 사람들 사유지야. 외지인이 장사한다고 차들이 들락거리면 우리 조상님들이 편히 쉬시겠나? 기가 막혔습니다. 법적으로 공로라 믿었던 그 길이 사실은 지적도상 마을 사람 여럿의 지분이 얽힌 복잡한 사유지였다는 사실을 저는 땅을 살 때 부동산 업자에게서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시스템은 이토록 정교했습니다. 저는 11억 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들어갈 수도 나갈 수도 없는 섬을 산 꼴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공사 사장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와 제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사장님, 민원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벌써 한 달입니다. 인건비에 자재값 상승분까지 하면 2억이 아니라 3억은 더 필요할 판이에요. 지금 결단 안 하시면 저희 철수합니다. 그 말은 협박보다 더 무서운 현실이었습니다. 건물이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채 흉물이 되어버리면 제 11억 원은 그저 저수지 바닥의 돌덩이가 될 뿐이었습니다. 가슴이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아내는 밤마다 머리싸개를 두르고 누워 앓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서울로 가면 안 될까? 그 낡은 아파트가 그립다. 아내의 눈물 섞인 목소리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배수진을 쳤고 퇴로는 제 스스로 차단했습니다. 저는 결국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한 번 더 하고 맙니다. 부족한 추가 공사비를 메우기 위해 제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보험들을 해지하고 지인들에게 구걸하듯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나 김 부장이야, 걱정 마. 카페 오픈만 하면 금방 갚아. 그 거짓말이 제 목을 조여오는 줄도 모르고 저는 무너진 생계의 잔해를 붙잡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한 자들은 제가 절박해질수록 더 큰 먹잇감을 요구했습니다. 시공사는 제게 건네는 영수증의 민원 처리비라는 명목으로 정체불명의 금액들을 적어넣었고 저는 그것이 제 앞길을 닦아줄 통행세인 줄 알고 기꺼이 서명했습니다. 삶의 끈이 가늘어지던 그 순간에도 저는 저수지 뷰의 화려한 카페 사장이 될 것이라는 헛된 망상을 놓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텃세는 날이 갈수록 교묘해졌습니다. 카페 근처에 오물을 쌓아두거나 밤마다 정체 모를 소음을 내어 공사 현장을 방해했습니다. 제가 건넸던 봉투는 그들에게 더 뜯어낼 수 있는 호구라는 인증서가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함 하나로 버텨온 제 인생이 왜 이 낯선 땅에서 숫자로 부정당하고 인격적으로 짓밟혀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수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제게 독이 든 사과였습니다. 저수지에 비친 붉은 노을은 제 피눈물처럼 보였고 잔잔한 물결은 제 자산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입처럼 느껴졌습니다. 11억 원이라는 피땀 어린 돈이 콘크리트 바닥 아래 매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왜 몰랐을까요? 자연은 공짜로 풍경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요.
도시의 논리로 무장한 제가 시골 마을의 뿌리 깊은 카르텔을 깨트리려 했던 것 자체가 오만이었습니다. 공사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무렵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카페 간판을 달았습니다. 카페루나. 아내와 제가 고심해서 지은 그 이름이 저수지 물결 위에 환하게 빛나던 날, 저는 잠시나마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간판이 켜진 바로 그날 밤,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을 겪게 됩니다. 카페 통유리 너머로 보이던 그 평화로운 저수지 숲속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일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고함과 함께 제 카페 진입로에는 제가 생전 보지도 못한 거대한 비석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그 비석에 새겨진 글자를 본 순간 저는 제가 지은 이 화려한 카페가 사실은 절대 지어져서는 안 될 곳에 지어졌다는 소름 끼치는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산 땅 아래 마을 사람들이 수백 년간 지켜온 그 금기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비석은 제 노후의 마지막 희망을 어떻게 산산조각 냈을까요? 저수지에 물개 짖는 소리가 마치 제 파멸을 예고하는 통곡처럼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은퇴 후에 낙원을 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1억 원을 쏟아부어 지은 이 화려한 카페는 진입로가 막힌 육지의 섬이 되어버렸고, 마을 상생을 위해 건넸던 봉투는 오히려 저를 쉬운 먹잇감으로 낙인 찍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추가 공사비 3억 원이라는 빚의 무게에 짓눌려 보험까지 해지하며 버텼지만 그날 밤 카페 입구에 세워진 그 기괴한 비석은 제 노후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글자는 단순하고도 잔인했습니다. 마을 수호신 제례로. 수백 년 전부터 마을 사람들이 저수지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오가던 신성한 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11억 원을 들여 산 제 땅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그 비좁은 오솔길이 사실은 마을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이자 외부인은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 될 성역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지적도에도 등기부등본에도 없던 그 보이지 않는 선이 제 전 재산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이보세요, 이장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땅 살 때 이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지도자를 찾아가 울먹이며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제 봉투를 챙겼던 그 노인은 싸늘한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도시 양반, 법이 다가 아니야. 조상 대대로 지켜온 길을 자네가 돈 좀 있다고 카페 주차장으로 쓰게 놔둘 줄 알았나? 마을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 자네가 낸 발전기금? 그건 그동안 공사하면서 우리 마을 조용하던 공기 더럽힌 값이지 길값은 아니야. 가슴이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한 자들은 제게 풍경을 팔았지만 그 풍경 뒤에 숨겨진 금기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시공사 사장은 이 상황을 즐기듯 한마디 더 보탰습니다. 사장님, 이거 해결 안 되면 준공 검사 안 납니다. 마을 사람들이 군청에 민원 넣으면 답 없어요. 한 5천만 원 정도 더 써서 마을에 정자 하나 지어주고 길 우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진 생계의 자네 위에 선 저에게 시스템은 끊임없이 돈이라는 재물을 요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괴롭힘은 이제 조직적이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카페 오픈을 위해 채용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거기서 일하면 마을에서 못 살 줄 알라는 협박이 돌아갔고, 주말이면 마을 입구에 일부러 가축 분뇨를 쌓아두어 악취를 풍겼습니다. 저수지가 보이는 통유리창 너머로는 마을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외부 자본 물러가라. 조상님의 길을 돌려달라. 카페를 찾았던 손님들은 그 험악한 분위기에 질려 차를 돌리기 일쑤였습니다. 여보, 나 무서워. 그냥 다 포기하고 도망치면 안 될까? 아내는 이제 대낮에도 커튼을 치고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우아하게 전원 생활을 꿈꾸던 아내의 눈망울은 이제 공포와 절망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곳도 없었습니다. 이미 11억 원은 콘크리트 속에 매몰되었고 추가로 빌린 3억 원은 매달 이자라는 이름의 독이 되어 우리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삶의 끈이 가늘어지던 그 순간에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오기가 생겼습니다. 두고 봐. 내가 이 길 반드시 뚫고 장사 시작할 거야. 그 오만이 제 마지막 실책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빚을 내어
마을 사람들이 요구하는 마을 발전 기금을 추가로 냈고 군청 공무원들을 찾아다니며 하소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원만한 합의만을 강조했습니다. 도시의 법은 이 견고한 시골 카르텔 앞에서 무력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개미처럼 모은 돈이 인생의 훈장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그저 뜯어내기 좋은 노후 자금일 뿐이었습니다. 저수지는 여전히 창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이제 제게 비웃음으로 다가왔습니다. 11억 원의 투자가 영원의 매출로 돌아오던 그 기나긴 공백기 동안 제 영혼은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1인칭의 비참함이 극에 달할 무렵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산 것은 낭만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탐욕을 채워주기 위한 무한 정기예금이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결국 마을 사람들의 요구대로 정자를 짓고 길을 우회하는 공사를 한 번 더 해야 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넘어 마이너스로 치달았고 지인들의 전화는 독촉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함 하나로 버텨온 제 인생이 왜 이 낯선 땅에서 비열한 설계에 놀아나야 하는지 저는 밤마다 하늘을 향해 물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픈이네. 우여곡절 끝에 카페의 문을 정식으로 연 날, 화려한 화환 하나 없이 아내와 저 둘이서 조촐하게 시작한 그날, 저수지의 물 한 개를 뚫고 첫 손님이 들어왔을 때 저는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10분도 채가지 않았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지도자를 앞세운 경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게 믿을 수 없는 문서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이 카페 부지 일부가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원상 복구 명령서입니다. 제가 산 땅, 부동산 업자가 100% 사유지라고 장담하며 11억 원을 받아 챙겼던 그 땅의 한복판에 국가의 소유가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고를 한 사람은 바로 어제 저와 함께 웃으며 정자 준공식을 했던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저수지의 물결이 저를 비웃듯 출렁였습니다. 저는 비로소 제가 발을 딛고 선 이 땅이 풍경이 아니라 거대한 늪이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14억 원이라는 거금이 투입된 이 건물을 제 손으로 부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입로를 막아선 마을 사람들의 텃세와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뜯어간 봉투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 땅 한복판이 국유지라는 청천벽력 같은 신고까지, 그 모든 것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설계였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웃던 이장이 제 등에 칼을 꽂으며 국유지 무단 점유로 저를 신고했을 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저수지뷰는 제 노후를 채워주는 선물이 아니라 제 피땀 어린 자산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입이었다는 사실을요. 국유지 원상 복구 명령서가 날아온 날부터 카페는 정식 간판을 달고도 불법 건축물이라는 딱지를 단 채 유령처럼 서 있었습니다. 부동산 업자가 100% 사유지라고 호언장담하며 제 인감을 찍게 했던 그 서류들은 이제 법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업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없는 번호라는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한 자들은 이미 제 돈 11억 원 중 상당액을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챙겨 공중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사장님, 이거 국가 땅 부분 다 헐어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매달 수백만 원씩 나올 거예요. 시공사 사장은 남의 일 말하듯 툭 던졌습니다. 11억 원을 들여 지은 카페의 핵심 공간인 테라스와 저수지 쪽 통유리 구역이 모두 철거 대상이었습니다. 건물을 부수는 비용만 다시 수천만 원. 무너진 생계의 잔해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멍하니 저수지 물결만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삶 전체를 부정당하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 매일 아침 저를 덮쳐왔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운영의 지옥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이상한 소문 때문인지 주말에도 카페는 한산했습니다. 하루에 손님 3팀을 받으면 운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매출 3만 원. 그 3만 원을 벌기 위해 아내와 저는 하루 종일 커피 머신을 닦고 저수지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을 맞으며 진입로를 청소했습니다. 통장은 이제 풍경만 남은 빈 껍데기였습니다. 매출은 바닥인데
나가는 돈은 잔인할 만큼 일정했습니다. 상가 담보대출 이자와 지인들에게 빌린 추가 공사비의 원리금만 합쳐도 한 달에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여기에 카페 유지비, 전기료,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수시로 요구하는 찬조금까지 합치면 매달 700만 원씩 생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여보, 저수지가 참 예쁘다. 근데 저 물결이 꼭 우리 돈을 쓸어가는 것 같아. 아내의 그 무심한 한마디가 제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저수지뷰는 배를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풍경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가진 마지막 자존심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강북 아파트에서 30년을 버티며 개미처럼 모은 돈이 이 이름 모를 저수지 바닥으로 매달 수백만 원씩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논리는 냉혹했습니다. 도심의 카페들은 매출을 올리며 돌아가고 있었지만 서울 근교의 이 외딴 카페는 접근성과 텃세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며 서서히 고사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누군가 일부러 세워둔 트랙터는 여전히 우리를 비웃고 있었고 가끔 들어온 손님들은 마을 사람들이 건네는 그 집 물 안 좋아라는 헛소문에 질려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왜 몰랐을까요? 12억 원이라는 거금이 주는 환상이 제 눈을 얼마나 멀게 했는지 말입니다. 풍경을 소유하려 했던 오만함의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마을의 주인공이 될 줄 알았지만 사실 저는 그들이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한 거대한 제사의 제물일 뿐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집까지 위험해지겠어. 카페 옆에 지은 우리 부부의 유일한 안식처인 전원주택마저 은행의 경고장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14억 원이 넘게 들어간 이 부동산 전체가 이제는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 거대한 흉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곳 텃세 심하고 법적 문제 있다더라는 소문이 이미 인근 부동산 업계에 파다하게 퍼진 뒤였습니다. 개미처럼 모은 전 재산이 숫자로 부정당하던 그 새벽, 저는 저수지 둑길에 서서 흐느꼈습니다. 저수지는 여전히 창백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제 노후의 숨통을 끊어놓는 차가운 칼날이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삶의 끈이 가늘어지던 그 순간의 공포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저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는 낯익은 얼굴을 보게 됩니다. 2년 전 제게 이 땅을 팔고 사라졌던 그 부동산 업자였습니다. 그는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제게 다가와 소름 끼치는 제안을 하나 건넸습니다. 사장님, 많이 힘드시죠? 이 땅과 건물을 통째로 넘기실 생각 없으십니까? 제가 딱 한 사람, 이 상황 다 알고도 사겠다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가 제시한 금액은 제가 투자한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헐값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겠다는 사람의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이 모든 것이 마을 사람들과 부동산 업자가 처음부터 짜놓은 거대한 사냥의 마지막 단계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제 카페 입구에 비석을 세웠던 마을 이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인생의 승리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1억 원을 쏟아부은 카페는 진입로가 폐쇄되고 국유지 무단 점유라는 덫에 걸려 불법 건축물이 되었으며 매달 700만 원씩 빠져나가는 이자와 유지비는 제 영혼을 말려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모든 설계의 정점이었던 부동산 업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제 투입 비용의 절반도 안 되는 헐값에 카페와 집을 넘기라는 그의 제안, 그리고 그 뒤에 숨은 매수자가 마을 이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이 아름다운 풍경이 사실은 저를 사냥하기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거대한 덫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장님, 상황이 안 좋은 건 사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이대로 버티면 이행강제금에 대출 원금 상환 독촉까지 들어올 텐데 그때는 이 금액도 못 받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척지고 여기서 어떻게 더 사시겠어요? 업자의 목소리는 2년 전 그 달콤했던 유혹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숨통을 조이는 포식자의 차가운 명령이었습니다. 그가 제시한 6억 원이라는 금액, 땅값과 건축비, 민원 해결비로 쏟아부은 14억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숫자였습니다. 그것은 제 30년 직장 생활의 성실함과 강북, 아파트에 담겼던 우리 가족의 추억을 통째로 부정하는 모욕적인 액수였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한 자들은 제가 막다른 길에 몰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며
제 마지막 살점까지 발라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텅 비어버린 느낌을 넘어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깃발을 꽂고 진입로를 막고 국유지를 신고하며 저를 괴롭혔던 그 모든 행위가 결국 이 헐값 매각을 위한 거대한 밑그림이었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스스로 무너져 내리기를, 그래서 이 모든 시설을 헐값에 바치고 도망치듯 떠나기를 기다려온 것입니다. 여보, 그냥 주자. 이제 더는 못하겠어. 저 저수지 보는 게 너무 무서워. 아내는 이제 초점 없는 눈으로 거실 구석에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전원 생활의 로망은 이제 끔찍한 악몽이 되어 아내의 정신을 갉아먹었습니다. 평생의 안식처였던 집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은행의 통보를 받은 날, 아내는 처음으로 저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제 오만이 불러온 비극에 대한 가장 아픈 질책이었습니다. 삶 전체를 부정당하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 매일 밤 우리 부부를 덮쳤습니다. 결국 저는 도장을 꺼냈습니다. 14억 원의 가치가 담긴 제 전 재산을 단돈 6억 원에 넘긴다는 계약서. 그 종이 한 장에 제 인생의 후반전이 통째로 찢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6억 원에서 대출금을 갚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서울 변두리 전셋값조차 되지 않는 푼돈뿐이었습니다. 강북 아파트를 지키고만 있었어도 누렸을 그 평온한 노후는 이제 저 저수지 깊은 곳으로 영원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현명한 선택하신 겁니다. 이제 다 잊고 편히 쉬세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자마자 업자의 얼굴에 번진 그 가증스러운 미소, 그리고 어느새 나타나 그동안 서운한 거 풀게라며 제 손을 잡던 마을 이장의 그 두툼한 손. 그들의 손길은 축하가 아니라 사냥을 끝낸 포식자들의 만족스러운 뒤풀이 같았습니다. 개미처럼 모은 돈이 이토록 허무하게, 그리고 이토록 비열한 방식으로 남의 장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비로소 자본의 비정한 생리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삶의 끈이 가늘어지던 그 순간들을 지나 저는 이제 이 아름다운 감옥의 열쇠를 반납했습니다. 12억 원이라는 훈장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제 손에 남은 것은 마디마디 쑤시는 관절염과 깊게 패인 패배의 주름뿐이었습니다. 30년의 노력이 전원생활이라는 2년의 지옥을 견디지 못하고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짐을 싸야 했습니다. 14억 원을 들여 지은 그 화려한 카페와 전원주택에서 우리가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낡은 트럭 한 대 분량의 가재도구뿐이었습니다. 저수지는 여전히 창백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이제 제게 승리자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제가 마주한 현실의 민낯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장의 아들이 이 카페의 주인이 되어 제가 닦아놓은 커피 머신으로 손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마을길은 거짓말처럼 다시 열릴 것이고 국유지 문제는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들은 승리했고 저는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무너진 생계의 잔해 위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저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짐을 다 싣고 마을 입구를 벗어나려던 그 순간 저는 백미러를 통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카페를 인수한 이장의 아들이 누군가와 악수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상대는 제가 그토록 원망했던, 그리고 저를 배신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인물의 정체를 확인한 순간 저는 이 모든 비극이 단순한 마을의 텃세가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더 거대한 배후가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과연 제 노후를 송두리째 앗아간 그 설계의 진짜 몸통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을 잃은 채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저수지의 물안개가 걷히고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이 이제 막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저수지의 풍경을 샀을 때 저는 그것이 제 노후를 축복하는 훈장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14억 원이 넘는 투자금은 설계된 텃세와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늪에 빠져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저는 결국 절반에도 못 미치는 6억 원의 모든 것을 넘기고 도망치듯 이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마지막 짐을 싣고 마을 입구를 나서며 백미러로 목격했던 그 장면, 제 땅을 헐값에 가로챈 이장의 아들과 부동산 업자가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웃던 그 모습은 제가 평생 믿어온 노력하면
보상받는다는 상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다세대 주택,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짜리 방 한 칸이 이제 우리 부부의 새로운 영토가 되었습니다. 30년 전 처음 신혼살림을 시작했던 그 단칸 방으로 다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14억 원짜리 저수지 뷰의 카페 대신 이제 제 창밖에는 옆집의 낡은 실외기와 엉킨 전선들만이 보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저는 이 비좁은 방에서 지난 2년 동안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깊은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진입로 폐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매달 700만 원씩 빠져나가는 이자, 독촉의 심장을 졸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저를 기이한 평온으로 이끌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 손으로 직접 끓인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네. 아내가 내민 소박한 밥상 앞에서 저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은 사라졌지만 우리는 서로를 지켜냈습니다. 전원생활이라는 허황된 로망을 쫓느라 우리가 잊고 살았던 진짜 삶의 가치, 따뜻한 밥 한 끼와 서로의 안부를 묻는 평범한 일상이 실은 12억 원보다 훨씬 귀한 자산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뼈저리게 느낍니다. 지금 저는 인근 지하철역의 야간 미화원으로 출근합니다. 저수지의 화려한 조명을 닦던 손으로 이제는 시민들이 남기고 간 흔적을 닦습니다. 한때 대기업 부장으로 억 단위 예산을 주무르던 김 부장의 자존심은 이제 낡은 작업복 주머니 속에 고이 접어두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보고 강남 아파트까지 있던 사람이 왜 저렇게 됐대? 라며 혀를 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합니다. 적어도 이제 제 삶의 운전대는 제가 쥐고 있으니까요. 더 이상 타인의 달콤한 설계도에 제 인생을 베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14억 원이라는 처참한 수업료를 내고 얻은 새로운 장부입니다. 제 장부의 첫 페이지에는 더 이상 자산 가치나 수익률 같은 단어는 없습니다. 대신 오늘의 평온과 가족의 미소라는 항목이 가장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한 자들이 설계한 그 화려한 덫에서 빠져나오는 법은 결국 내 안에 탐욕을 내려놓는 것뿐이었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풍경을 소유하려 했던 오만함이 저를 저수지의 포로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전국의 시니어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지금 살고 있는 낡은 아파트를 팔고 어디론가 떠날 꿈을 꾸고 계십니까? 남은 인생은 우아하게 자연에서 보내야지라며 부동산 앱을 뒤적이고 있나요?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평생을 바쳐 일궈온 그 낡은 아파트의 벽지 한 장, 문고리 하나가 사실은 세상의 비바람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주는 가장 견고한 갑옷입니다. 그 갑옷을 벗어던지고 낯선 땅으로 향하는 순간 당신은 사방에 널린 포식자들의 가장 쉬운 사냥감이 될 수 있습니다. 풍경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빌려보는 것입니다. 제가 저수지 밑바닥까지 가라앉아 본 뒤에야 깨달은 진리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땅과 건물일 뿐, 그 땅을 지켜온 사람들의 마음과 세월의 무게는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도시의 논리로 무장한 채 시골의 카르텔을 우습게 보았던 제 오만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패배자로 남지 않으려 합니다. 비록 통장 잔고는 24,500원에서 다시 시작하지만 제 마음의 장부는 그 어느 때보다 넉넉합니다. 이제 제 퇴근길에는 저수지의 물 한 개 대신 새벽을 깨우는 서울의 치열한 활기가 함께합니다. 저는 이 활기 속에서 다시 숨을 쉽니다. 무너진 생계의 잔해 위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단, 다시는 내 인생의 장부를 남의 손에 맡기지 않겠다는 서늘한 각성만 있다면 말입니다. 제 인생의 제2막은 14억 원의 손실이라는 참혹한 기록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끝은 결코 슬프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돈을 쫓는 사냥감이 아니라 제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조용히 퇴장하려 합니다. 바닥을 쳐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이 깊은 평온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제 기록이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화려한 풍경 뒤에 숨겨진 차가운 늪을 조심하십시오. 당신의 가장 안전한 낙원은 지금 당신이 발을 딛고 서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물론 제가 이대로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무너진 생계의 잔해 속에서도 저는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해 법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1년이 넘는 길고 지루한 싸움 끝에 마침내 정의의 심판을 받아냈습니다. 법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게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며 그 땅을 팔았던 그 업자는 사실 공인중개사 자격조차 없는 무등록 불법 중개인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폐쇄적인 구조와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해 저 같은 은퇴자들을 조직적으로 사냥해온 독버섯 같은 존재였습니다. 결국 그 불법 중개인과 이장의 아들은 법정에서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차가운 감옥으로 보내졌습니다. 비록 제 전 재산을 다 돌려받지는 못했지만 제 인생을 짓밟았던 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이 갇힌 어둠이 아닌 제가 스스로 선택한 이 소박한 빛 속에서 진짜 인생의 장부를 다시 써내려가려 합니다. 정의는 더디게 오지만 결국은 찾아온다는 그 믿음 하나로 저는 오늘도 당당하게 새벽을 맞이합니다.